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2 구하려면 A2는 나눠야 되지. 5000제곱으로. 100 곱하기 5만의 제곱 나누기 5000의 제곱 이렇게. 뭐 어떻게 여러분이 했던지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100 곱하기 5만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5만의 0이 지금 몇 개 붙는 거야? 8개 붙지. 그리고 밑에 5000의 제곱은 25에 0이 6개 붙어요. 그러면 얘네 다 이렇게 하면 만 나올 텐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결국에 같은 방법이니까. 근데 좀 빠르게 하거나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5만이면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다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 계속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5하고 5를 제곱을 하면 25죠. 근데 지금 여기 뒤에 0이 4개라는 거는 10의 몇 승이야? 10의 4승이잖아. 그럼 10의 4승을 제곱하면 몇 승 돼요? 10의 8승 되지. 밑에도 똑같아. 5000 제곱하는 게 5하고 제곱시키면 25에다가 얘는 지금 1000이니까 10의 3승이야.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10의 6승. 자, 25, 25 같은 거 없어지고 여기 다 사라지면 10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인데 뭐 앞에 그 방법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결국엔 똑같은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계산을 틀려서 문제를 틀려버리면은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축척과 면적의 관계는 이렇게 어제 필기해줬던 거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자, 오늘은 진도는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빨리 뺄 생각은 없어요. 빨리 뺄 생각은 없고 앞에 1단원부터 다시 잠깐 이제는 조금 추가를 해서 몇 개를 추가해 주려고 하니까 다시 1단원으로 가서 복습을 할게요. 모의고사 보는 단원까지. 그렇다고 복습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배웠고 알고 있던 개념에서 또 심화해서 몇 개를 추가하면서 복습을 해줄 거야. 자, 측량의 개요 오늘은 여기 1단원 복습을 할 테니까 교과서 8페이지. 자, 뭐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측량에서 정량적 해석이랑 정성적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떤 게 정량적이고 어떤 게 정성적인지. 자, 대표적으로 정량적인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 수치랑 관련된 거, 위치, 뭐 좌표값이랑 관련된 게 정량. 그리고 정성은 말 그대로 특성, 운동이랑 뭐 탄성운동, 중력운동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정성적 해석이었고 자, 여기 뭐 측량의 역사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몇 개 중요하다고 체크해 준 거는 꼭 외워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덜란드 스넬리우스가 삼각 측량을 개발했고 이런 거 키워드들 조금 외워보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1페이지에 이제 측량 분류하는 게 나오죠. 자, 측량 분류를 할 때 넓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측량 법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목적이랑 순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한다.
그래서 넓이에 따른 분류는 평면 측량하고 대지 측량으로 나뉘는데 이거 구분해서 숫자 이거 해줄지 허용 정밀도 얘는 꼭 보시고 자 앞으로 기출문제나 기능사 문제나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일하면서 기사까지도 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법률이란 얘기는 안 나와요. 법률이란 용어는 안 나오고 문제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아마 적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뭐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 측량 법률에 관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측량 법률이라는 말이 따로 없고 측량은 공간정보 이렇게 하나로 다 합쳐졌어.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대한 법률. 실제 기출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분류로는 이렇게 5가지 있고 목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있으니까 종류 한번 보시고요. 자, 기준점 측량, 세부 측량, 순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했었고 자, 이것도 필기하라고 했었는데 필기 안 한 사람은 여기에다 추가해 두세요. 시거 측량하고 같은 말이 스타디아 측량이라고 했었어. 스타디아, 시거 같은 말이니까 체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측량의 원점과 좌표계에서는 이제 지구 타원체랑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타원체랑 지오이드, 평균 해수면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물리적 지표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적 지표면. 근데 이렇게 굴곡이 많이 심하지. 굴곡이 많이 심한데 이걸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보니까 뭐를 만들었어? 지구 타원체를 만든 거야. 계산하려고. 여기 정의 나오죠. 지구 타원체는 기하학적인 타원체로 굴곡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삼각 측량이나 경위도를 결정하거나 지도 제작을 할 때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렇게 너무 매끈하게 바꿔버리니까 뭐가 무시됐어? 지구의 운동이 무시돼서 만든 게 지오이드죠. 지오이드는 그래서 중력장 이론에 의해서 정의한 거라고 했죠.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는 평균 해수면을 지구 육지 내부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2가지가 지오이드가 육지에서랑 여기는 바다지. 바다에서랑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육지에서는 땅이 이렇게 위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지오이드가 어때 지금? 타원체보다 위로 올라가 있고 반대로 바다에서는 타원체보다 낮죠?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꼭 구분을 하고 연직선 편차도 얘기를 했었죠. 타원체랑 지오이드의 법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차이가 생기는데 연직선 편차라고 했고 문제를 풀다 보면 좌우선 수차라고 이렇게 낚아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좌우선 수차는 우리 각 측량에서 했겠지만 진북과 도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한 거고 연직선 편차랑 좌우선 수차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자,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여기 16페이지 타원체하고 지오이드 그림 옆에다가 꼭 거기다가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 단원에다 그려서 그림을 조금 그린 다음에 개념을 추가하면 선생님 노트에다 적을게.
자, 정표고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 정표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물리적 지표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다음에 타원체, 그리고 지오이드. 자, 왜 이렇게 그린지는 방금 설명을 했죠. 육지는 땅이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지오이드가 타원체보다 위에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높이가 있어. 자, 수준 측량이나 뭐 어디서든 계속 했지만 우리가 높이를 정할 때, 수준 측량을 할 때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이에요? 평균 해수면부터 높이를 재는 거지. 그리고 지오이드랑 평균 해수면이랑 같다고 했고, 어? 자, 한마디로 실제 평소에 이제 수준 측량을 하고 높이를 잴 때는 지오이드부터 이렇게 높이를 재는 게 수준 측량을 할 때 재는 높이예요. 여기가 실제 높이라고 해서 정표고, 높이 다 같은 말이에요. 정표고. 근데 가끔 어떤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그림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올 텐데, 자, 타원체로부터 높이를 재면 타원체 고가 되고, 지오이드에서 타원체로 높이를 재면 지오이드 고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타원체고, 뭐 예를 들면 10m, 타원체고 10m, 그리고 지오이드고가 3m다. 그럼 실제 정표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림 그대로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타원체 구해서 얘를 빼면 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식을 하나 써줄게요. 이거 선생님 맨날 헷갈려서 하나 외웠는데 정표고는 타원체 구해서 지오이드고 이렇게 외우는데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헷갈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정타조 이렇게 외웠어요. 정타조. 아직 기출에는 나온 적은 없는데 기능사나 기사책 이런 데 보면은 이거는 특히 기사에는 이걸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문제로는 뭐 크게 나온 적은 없지만 개념을 물어본 적은 있더라고. 이렇게 정표고는 어디로부터 높이를 잰 거냐? 어디로부터 잰 거예요? 지오이드로부터 높이를 잰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렇게 타원체고랑 지오이드고를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책 그 지구타원체 관련된 범위에다가 꼭 적어두고,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좌표계를 배웠죠. 좌표계. 뭐 평면 직각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배웠었고 3차원 직각 좌표계 배웠었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적어둘게요.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3번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4번하고 UTM 좌표계라고 적어둘게요. UTM 좌표계.
UTM 좌표계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줄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가 어디 있어요? 적도가 여기가 적도지. 적도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각도를 잰 거를 뭐라고 했었죠? 경위도 좌표계에서 나왔는데 이게 위도였어. 자, 여기가 적도고. 자, 그러면은 위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가 0도니까 위로 올라가면 총 최대 몇 도까지 있는 거예요? 위도? 90도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UTM 좌표계는 여기 끝에 90도까지 다 재는 게 아니라 82도까지만 재는 게 UTM 좌표계예요. 82도까지만. 아, 미안. 80도.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80도까지만. 자, 원래 기존에 배웠던 경위도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북위 90도에 남위 90도까지 있었는데 UTM 좌표계는 80도까지만 위도를 정했고, 위도가 있으면 경도도 있겠죠. 자, 본초 좌우선이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 본초 좌우선. 여기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죠. 그래서 여기가 경위도 좌표계의 원점이야. 0도. 그래서 경도를 정할 때는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간다고 했어요. 자, 동쪽으로 가면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고, 반대편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날 거지. 그러면 동경하고 서경은 각각 몇 도까지 있어? 동경 몇 도? 180도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실제로 풀었지만 360도가 아니라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 해서 반대편에서 만난다. 이게 경위도 좌표계에서 경도였고, UTM 좌표계에서도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대신에 180도를 몇 도로 나누냐면 6도로 나눴어. 그러면은 하나당 이게 몇 개 나와?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개가 나오죠. 그래서 동쪽에 30개 있고 서쪽에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쓰면 UTM 좌표계는 지구 전체를 6도씩 나눠서 60개의 구역으로 나눴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UTM 좌표계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은 원점의 종류도 다 배웠죠. 경위도 원점. 경위도 원점 어디에 있다 했지? 수원에 있다고 했고. 평면 직각 좌표의 원점은 몇 개예요, 총? 4개죠.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있었고, 이거 개념 설명했으니까 얘는 숫자도 알아두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측량 같은 경우에서 X축은 여기가 X가 아니라 측량에서는 종축이 X라고 했지, 이렇게. 자, 그리고 수준 원점 했었고, 수준 원점 높이 26.687을 했었고,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21페이지에 그 밖의 기준점에다가 플러스하고 통합 기준점 이렇게 적어줄게요. 통합 기준점. 이거 한번 책 중간에 필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자, 통합 기준점의 정의가 뭐냐면 각각 설치된 삼각 측량 기준점 있죠.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한 거야. 예전에 초반에 측량할 때나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준점을 다 따로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기준점을 하나로 다 모았고,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예전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준점들을 보통 어디다 세웠냐면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산꼭대기에다가 세웠어.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 한번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사이에다가 숨겨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기준점을 굳이 산에 가서 박지 않고 어디에다가 보통 이제는 설치하냐? 평탄지에 설치합니다. 이거 맡기는 지문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평탄지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얘는 통합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면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냐면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준 측량도 할 수 있고 중력 측량도 할 수 있고 뭐 경위도 알아낼 수 있고 높이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걸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국가의 기준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한번 봤을 텐데, 자, 2019년 문제 1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측량 법률이란 말은 따로 안 쓰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측량 기준점 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 뭐겠어요? 1번 통합 기준점이겠죠. 모든 기준점들을 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국가 기준점은 통합 기준점이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자, 다시 교과서 돌아가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 체크할게요. 교과서 24페이지. 24페이지. 자, 이제 오차 관련된 단원인데 여기서는 정오차, 부정오차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고, 그리고 최악값 경중률은 계산 문제랑 짬뽕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자, 2020년 작년 문제에서 1번에서 이걸 물어봤었어. 자,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실제 값하고 정확히 똑같이 측량을 할 수 없죠. 무조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 참값과 비슷한 확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걸 최악값이라고 했었고, 선생님이 이거 하나 그려줬을 거예요. 참값이 있고 최악값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줬을 텐데, 그러면 실제 값과 최악값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관측값의 차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관측값과 최악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밑줄 하나 쳐둘게. 관측값들을 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하냐면 잔차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준다. 이거 지문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이것도 꼭 보고. 자, 최악값하고 경중률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정오차, 부정오차 이 부분 있죠? 23페이지. 여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도 되고 다른 데다가 해도 되는데 오차의 전파라고 필기를 할게. 오차의 전파. 자, 오차의 전파에다가는 뭐를 필기를 해 두냐면 정오차랑 부정오차 차이가 있어. 자, 그냥 정의 그대로 정오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측정했는데 오차가 5cm래. 근데 그걸 16번 관측했어. 그럼 전체 오차는 어떻게 구해? 정오차는 5cm 곱하기 횟수 16 이렇게 해요. 근데 부정오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오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정오차일 때랑 부정오차일 때랑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자, 이거 기출문제 한 번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풀고 마칠게요. 음...
자, 9번. 9번 문제예요. 자, 폐압 트래버스 측량을 했어. 이거 사실 트래버스 측량 4단원에 나오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한 개를 관측을 했을 때 오차가 지금 5초야. 근데 측점이 몇 개? 16개래. 그럼 전체 허용 오차는 몇이냐? 그럼 선생님 이거 보고 정오차인지 부정오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 정오차, 부정오차 다른 얘기가 굳이 안 주어지면 거의 부정오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한 개 관측했을 때 한 개 관측했을 때 5초 발생을 했어. 근데 16개 전체를 하면 몇 개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초에다가 횟수 16 이렇게 곱해서 20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횟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한 개 각이 지금 뭐 이렇게 16개 있다고 쳐. 근데 여기 한 번 했을 때 5초 발생했대. 그럼 전체 지금 16개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횟수에다가 루트 16 써가지고 20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오차랑 부정오차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꼭 필기를 해두고 정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나오면은 지금 이렇게 루트 씌워서 나오는 방식이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도 뭐 선생님들이 어제 단톡방 얘기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지방직 35명에서 35명 뽑아요. 경기도라고 써 있는 건 어디서 일하는 거겠어? 경기도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다 봤어요? 어제 그거 선생님들이 올려준 거? 봤어? 네. 네. 자, 전체 35명이야, 우리는. 그리고 경기도 6명, 고양시 1명, 용인시가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11명. 그리고 부천 4명. 부천 4명 뽑는 이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올해 졸업해서 간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부천시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고 부천 4명, 화성 2명. 화성은 거의 보통 맨날 2~3명씩 뽑았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평택이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안성 3명. 이렇게다가 교육청은 아직 몇 명 뽑는지는 발표 안 났지만 우리 학교에서 5명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 만약에 교육청 TO가 5명보다 적게 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총 자리 자체는 몇 개야 지금? 40개죠. 여러분 여기 경기도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어딘 줄 알아? 도청이에요. 여기 그쵸. 도청. 수원역에 있는 도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원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너네 우리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집 가까운 데 다 가고 싶잖아. 먼데 어딨어? 고향, 양평. 뭐 솔직히 부천도 머니까 가고 싶진 않겠지만 부천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럼 보통 너네 그냥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거 보면은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가고 싶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용인이요. 용인, 대성이 용인 또. 저도 용인이요. 민승이도 용인 또. 천이요. 민승이는 화성이랑도 가까우니까 화성도 괜찮아. 화성은 진짜 좋대, 화성시청은.
뭐 용인, 그래요? 화성 이런 데 가고 가고 싶겠고 또 평택도 나쁘지 않아요. 평택도 물론 어딜 가도 나쁘지 않고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안 뽑지만 가깝고 도시다 보니까 과천도 많이 가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경기도청으로도 많이 가고 싶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자리가 많아져서 되게 좋아했는데 자리가 많아진 만큼 어제 단톡방에 초대된 거 보면 알겠지만 티오 난 거를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고 하는 재수생이 많아졌어.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원래 예상으로는 5, 6명이 재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0명? 그래서 어제 단톡방에 초대된 인원만 해도 벌써 여러분 포함해서 10명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기로 한 거는 원래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모의고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뭐 선발고사도 아니고. 근데 졸업생들은 지금 거의 용인, 걔네도 똑같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 용인, 도청, 뭐 화성, 과천 이런 데는 물론이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도 이 안에서 나중에 재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1년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시험을 빨리 끝내고 싶겠죠, 보통. 그럼 어디를 보통 많이 노리겠어? 교육청을 많이 노릴 거야. 왜냐하면은 얘네는 6월이면 끝나잖아. 끝내고 놀고 싶겠지. 10월까지 공부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거의 다 일단 교육청을 생각을 하고 있어. 가고 싶어 해. 근데 얘네도 10명이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5명은 교육청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재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잘하고 뭐 아직 우리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너네처럼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한 것도 아니고 애들 실력이 너네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모의고사 보는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추기로 했냐면 우리 평소에 보듯이 기출문제에서 숫자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기능사에서 문제를 좀 갖고 오거나 왜냐하면 걔네는 작년에 공부할 때 기사 수준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풀어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걔네는 기사 문제도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걔네한테 선생님이 수준을 맞추긴 싫거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춰서 기능사 위주 플러스 이제 기출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제 막 걔네가 그러는 거야.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자기들한테는 쉽겠지. 근데 재수했다고 해서 걔네가 모의고사에서 다 100점 맞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혹여라도 만약에 선생님은 조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재수했던 애들 중에 내가 가르치는 단 한 명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걔네도 우리 학교 애들이니까 뭐 좋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애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같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는 걔네도 지금 현재 재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알 거고 반대로 재학생인 우리도 졸업생이 어느 수준이고 어느 정도 공부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같이 보기 시작하면은. 근데 만약에 시험을 내가 못 봤어? 못 봤다고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재수생이 우리보다 못 봤어, 시험을. 대부분이. 그러면 뭐야 재수생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걔네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할 거라고. 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선생님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너네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담을 갖고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리가 많은 만큼 이제는 솔직한 말로는 티오가 없어서 시험 못 봤어요. 티오가 없어서 못 붙었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못 할 것 같아요. 그쵸? 작년에 29명 뽑았어요, 얘들아. 29명 뽑았는데 6명 늘어났고
심지어 작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준비한 인원만 28명인가 30명 가까이 된대. 올해도 비슷하겠지만. 근데 재수생까지 지금 포함해도 1대1 경쟁률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만 하면 돼. 누구 막 의식해서 제가 나보다 잘하네. 재수생은 우리보다 훨씬 낫네.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모의고사를 선생님은 이제 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한 번은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볼까 했었거든, 평일에. 근데 주말에 보는 이유는 미리 얘기를 해주면 아직 이제 재수생 중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평일에는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만 주말에 보는 거예요, 일요일에. 뭐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한테 맞춰서 학기 중에 평일에 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재수생 친구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요일에 보는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어제 튀어나와서 선생님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부모님들한테도 다 이제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학교 부르고 하는 게 부모님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TO가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선생님 생각은 긴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TO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적당히 한 8, 90만 맞으면 붙겠지 이게 아니야. TO가 많이 나면 다른 지역에서 몰려요. 서울에서도 몰리고 밑에 다른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쟁률이 더 세질 수도 있어, 오히려. 생각해봐. 이렇게 용인같이 막 11명 뽑는 데는 누가 안 가고 싶겠어. 다 가고 싶겠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몰리는 만큼 우리가 나 스스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진도는 따로 안 나가고 계속 오늘 한 것처럼 조금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심화적인 내용을 추가할 테니까 일단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 플러스 기능사 수준으로 해서 숫자 바꾸고 해서 낼 거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겠죠. 배운 부분까지는. 자, 공부 그렇게 하면 되고 토목 일반 좀 이따가 수업하실 거니까 줌 나가지 말고 조금 쉬고 있다가 카톡 주시면은 바로 수업 잘 들으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식량 수업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